저희가 사전에도 좀 오셔가지고 미리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지금 현장에서도 질문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즉석에서도 저희가 질문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산부인과 이경화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 대부분 저도 아이를 낳아봐서 알지만 그 엄마들 카페들 이런 모임에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워낙 여성분들 사회생활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 임신 6주 정도에 이제 맥주를 한 3병 정도 마셨다. 근데 이게 알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아이에게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까 이제 제가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뭐 혈압이 높다든가 아니면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 아기가 이제 태아 기형이라든가 이런 선천적인 문제였다 그러면 사실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은 흡연, 담배를 태운다든가 하는 거는 예방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드신 그 술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시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 뭐 3병 정도라는 양이 그렇게 뭐 아주 적은 양도 아니고 많은 양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알코올의 양과 그 다음에 빈도 뭐 이런 거가 아기의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한다라고 아직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잦은 음주 그리고 폭음 뭐 이런 거가 계속 임신 기간 동안 계속 반복이 된다면 당연히 아기의 태아 기형을 유발을 하게 되겠고, 이게 이제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심장기형, 뭐 뇌기형 이런 것도 물론 발생할 수 있고 안면기형 뭐 이런 것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요새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공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달을 못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능 발달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런 발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일단은 임신 초에 어쩔 수 없이 모르고 마셨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술을 그 다음부터 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는 내가 초반에 마셨던 거에서 걱정이 될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정밀 초음파, 그러니까 태아 초음파를 보면서 아기의 어떤 그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확인해 나갈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최용성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른둥이의 이유식에 있어서 그 교정 연령이라는 걸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완전 모유 수유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교정 연령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식이란 말은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거를 이제 떠나는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형식, 보충식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른둥에 있어서 그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했더니 꼭 이렇게 해라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 군의 실험을 했는데 만사가이하고 미숙아이 똑같은 연령 이유식을 시작할 때 첫 음식을 혀에다가 입에다 넣어줬을 때 이게 표정 변화를 본 연구가 있는데 사실 미숙아를 먹여봤더니 더욱더 밝고 신나하고 재밌어하는 표정이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숙아들이 굳이 교정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사실 만사가가 하는 것처럼 먹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정에 있어서 아기가 이제 너무 어리다. 예를 들면 3개월이 됐는데 교정 연령 0이 됐을 때는 사실 이제 막 태어난 것과 비슷해서 이렇게 먹일 때 보면은 많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땐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랑 비슷하게 해도 되는데 대개는 교정 한 4개월 정도 전후가 그때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도 않고 또 빠르지도 않은 시기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정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완전 모유 수유인데 이제 우리가 WHO 또 각 엄마 카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를 보면은 6개월까지는 완전 모유 수유를 해서 아무것도 더 먹이지 말도록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WHO에서 그걸 처음에 만들 때 어떤 감염에 대한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취지가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감염에 걸리지 않고 건강에 크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좀 일찍 먹었을 때 그게 음식 알레르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이 예전에는 예를 들면 땅콩 알레르기가 있은 가족에 6개월 전에는 절대 먹이면 안 되고 또 1살 전에 먹이면 안 돼 이렇게만 했었는데 최근 연구를 보면은 오히려 일찍 도입을 할 때 그러한 음식 알레르기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좀 달라서 완전 모유를 하고 싶으신 분은 6개월 최소한 6개월 동안 모유수를 열심히 하되 한 4개월 정도부터는 어떠한 이러한 그 이유식을 미리 시작하시고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또 미숙아도 마찬가지고 그건 비슷한 시기이지만 대개 한 교정 4개월 정도로 시작하실 때가 가장 결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교수님들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 계신가요? 예, 특별히 없으시면은 기존에 받았던 질문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이은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스마트폰 안 보여줄 수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발달에 좋지 않은 건지 정말로 많이 좋지 않은 건지 그럼에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없이 아기 키우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진료실에 들어오면서도 손에서 못 놓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고,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이 많이 오고 말을 못 한다고 해서 오는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일단은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고,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 스마트폰은 작은 이 화면을 들여다보는 기간에는 그 주위와의 단절, 엄마 아빠와의 상호 관계의 단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얼굴을 보고 아빠 얼굴을 보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언어를 배워가야 되고 주위 환경에 대한 그런 인지가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에 요 작은 화면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시기에는 보는 동안에는 어쨌든 언어를 배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이 스마트폰은 또 문제점이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터치하면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소리가 나고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빠른 자극에 익숙해지면 아이의 뇌가 이 주변 상황,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일상적인 자극에는 반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스마트폰에 과다 노출된 아이들이 나중에 뭐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 아이패드를 손에 쥐고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이제 자꾸 달라고 떼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주지 않는 그 맛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꼭 필요하다면은 뭐 비행기를 탔을 때라든지 카시트를 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만 제한적으로 조금 허용을 한다던가,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집에서 같으면은 그냥 큰 TV 화면을 보면서 엄마랑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기 뭐 뽀로로가 이렇게 했네, 뭐 크롱이 화가 났네, 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면 근데 아마 스마트폰의 단점을 조금 더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왕이면은 보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사용을 해야 한다면 규칙과 기준 안에서 영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혜훈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강연 내용에서 성장평가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제 모든 어린이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 받는다고 하면 언제쯤이 가장 적정할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 평가라는 게 되게 복잡한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적절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성장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게 제대로 성장 속도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셔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병원에 자주 가시는 아이 데리고 가시는 병원에서의 키 기록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성장 속도나 성장 정도가 적절한지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그러한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는 그냥 일반 진료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어떠한 검사나 정밀 검사를 위해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냥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데 너무 궁금하다. 어느 정도까지 클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실은 뭐 어떠한 뚜렷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가능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치료를 했을 때 치료의 기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게끔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춘기가 진행하기 전에 한번 오셔서 평가 받으시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적절한 거는 이제 본인도 학교에 이제 입학하면서 본인 키 번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커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춘기 전에 어떠한 평가를 해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아이들은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건우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이 뭐 성공한 아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사회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질문은 성적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성적,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위해서 뭐 정서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렵죠, 교수님. 예, 엄마들의 관심은 항상 성적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 하려면 결국은 뭐 IQ도 물론 높으면 좋고, 그다음에 뭐 집안 분위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외래에서 그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은 본인이 하겠다는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학습에 대한 동기, 그 동기가 그럼 어디서 오느냐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데, 제 생각에 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을 때 좋아지는데, 그게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결국 또 애착이라는 데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으면 되게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아이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결국 자꾸 몰아대면 결국 동기가 생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데 지금 당장 뭐 이번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자기 아이하고 얼마만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혜경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서해부 탈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수술을 받고 나면 재발할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서해부 탈장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그 원래 그 초상돌기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막혀야 되는데 신생아 때 막히지 못하고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그쪽으로 장이 튀어나오는 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수술할 때 그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똑같이 이제 그걸 막아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최대한 막도록 노력은 하지만 100% 재발을 막는다고는 자신할 수 없고 저희 소아외과에서 적절히 수술을 받으시면 한 99% 이상은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0. 몇 % 정도는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철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아이들 이제 양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양치 시키기 좀 힘들거든요. 그 전동 칫솔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전동 칫솔 사용을 권장하시는지 치과에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들이나 성인도 마찬가지고 전동 칫솔은 보조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을 똑같이 드린다면 일반적인 칫솔질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처음에 칫솔질 배우는 입장에서 전동 칫솔은 그 동기도 좀
그러니까 재밌는 전동 칫솔이 되게 많거든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부모님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이제 타임적인,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구석구석 닦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다는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다 좋은데 이제 전동 칫솔의 그 진동이나 이 잘못 들어갔을 때 이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그 칫솔질에 대한 트라우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선행 교수님, 주변에 보면은 잔병치레 많이 하는 친구들은 또 좀 단체 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아까 전에 이렇게 종류별로 이제 허약아에 대해서 뭐 호흡기계, 소화기계 말씀을 주셨어요. 주로 어느 쪽에 허약 아들이 좀 많은가요? 거기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이제 호흡기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보통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모유 수유를 조기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모유 수유가 이제 호흡기랑 소화기 발달 그리고 신경계 발달에 필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 먹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그 맛은 좋지만 영양이 너무 치우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먹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체하거나 조금 입맛이 떨어지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호흡기계 허약아들이랑 그리고 소화기계 허약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전통적으로도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약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차가운 음식이나 탄 음료를 많이 피해주고, 그리고 조금 이제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먼저 권장을 하는 게 조금 아이의 건강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